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을 되짚어보면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망하고 그 맥락을 짚어보는 위클리 민들레 출발합니다. 합리적 의심, 기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하여 해외 출장 중인 국방장관에게 연달아 3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만 전화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방차관에게도 전화를 했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고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은 회수됐으며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입건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 대상자에서 빼라고 그랬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니까 감히 대령 따위가 거역한다고 분노가 폭발하여 장관에게, 차관에게, 국방비서관에게 연달아 전화를 했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경로에 지시를 쏟아낸 게 아닐까? 그것이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기자의 취재는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기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공허하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않았고 유치원부터 시작한다는 입시 지옥을 아이와 함께 겪어본 경험도 없고 회사 경영에 참여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현실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정책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포항 앞바다에 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했던 것처럼 김건희 디올백과 주가 조작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에는 건건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대통령. 엉뚱하고 황당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국가 비상사태이지만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 신뢰를 잃어가고 대통령 부부구하기에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했던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쇼이고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느낌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대폭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넉 달을 넘기고 있는데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의 진원지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어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갈등 현장에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들 만났으나 실마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갈등 창조에는 일가견이 있으나 갈등 해소에는 젬병인 대통령과 여당. 갈수록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갑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자동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라 하지만 고래 싸움에 한반도의 평화에 점점 금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치찌개 계란말이에서 애완견 논쟁까지 위기의 한국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이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는데 그 부당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을 같이 할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경향신문에서 특파원과 외교안보 전문기자로 일했고요. 지금은 민들레의 외교안보 전문기자인 김진호 에디터인데 지금 민들레에서 그 기사 쓰고 오시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첫 번째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시듯이 한 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로 사는 한결의 논설 실장을 하셨고요. 민들레 편집위원이고 좋은 칼럼니스트고요. 네. 좋은 기사 연구 모임을 이끌면서 언론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오태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 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민들레 TV, 촛불행동 TV, 국가 비상시회의 TV에서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감시견 언론, 감시견 시민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십시일반의 작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 선배, 네. 그 최근에 그 민들레 칼럼 쓰셨죠? 그렇죠. 김치찌개 계란말이에서 애완견까지. 애완견까지 그렇게 됐네요. 연속으로 두 번을 쓰게 됐네요. 그세 각각 제목이 예. 한국 저널림의 존재 이유를 묻는 세계 사건에서 네. 용산 계란말이, 북한의 오물풍선, 네. 그리고 포항 석유 깜짝 발표.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애완견 아우성, 신학림 영장, 네. 해외 연수 환호. 네. 근데 그게 사실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맥락이. 글쎄 하나하나 개별적이지만 해서, 쭉 이어져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맥락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산이 안 보여요. 네. 그 멀리 떨어져야지 나무가 안 보이죠. 예. 백두산도 멀리 떨어져야지 백두산의 형체가 보이지. 백두산 밑에까지 가면 백두산이 그냥 나무만 보이잖아요. 그거 예,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언론사 경험이 있는 데다가 또 바깥에 현장에 지금 현업의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게 딱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는 당근을 주고 한쪽에서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그 권력이 쥐락펴락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쭉 사건을 구슬이 서말이어도 왜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을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어놓고 보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하나는 당근, 네. 하나는 채찍. 예. 이를테면 대통령실 앞에서 뭐 그 대통령 직접 고기도 굽고 김치찌개도 예. 뭐 그 독자적인 어떤 의결법으로 김치찌개도 끓이고 예. 계란말이도 하고 또 그날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 해외 연수 얘기. 그렇죠. 사실 해외 연수에 목매는 기자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해외 연수 좀 가고 싶어 하죠. 이게 기회가 없으니까. 뭐 해외 연수라는 게 이제 과거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는 사실 뭐 기자들이 그 해외 갈 그 기회가 없으니까 해외 연수 엄청난 특히는 요즘은 뭐 그 사실 그 해외 일반 시민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꼭 기자들을 특별하게 뭐 세금으로 보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고 김영란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각 그 재벌들이 하는 언론 그 뭐라 그럴까요? 언론 지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그 LG는 뭐 상남 그 언론 기금이라든가 삼성도 삼성 언론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그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그때 그걸 바꿨죠.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공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재단 했는데 그게 이제 훨씬 더 경쟁이 높아졌죠. 그거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만약에 그걸 보내준다고 한 것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당근을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기자들이 그날 대통령실에서 파티를 하면서 뭐 가장 불만이 이게 질문 최상병도 있고 뭐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고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질문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게 참 왜 질문을 안 했지? 그래서 상당히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의 시선이 상당히 많고 비판의 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뭐 언론 연수를 해외 언론 연수를 세 자리로 내년에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게 말을 질문을 안 하면 이렇게 또 뭐 당근 하나 던져주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 김치찌개 뭐 계란말이에 그다음에 해외 연수를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또 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베트남에 보면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니 저기 옛날에 이런 말 우리 그 송 기자님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뭐냐면은 나는 그 참 기자들의 어떤 최신 그 체면 의신이 걸린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기자들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기자들이 가장 싼 값에 그 매수 가능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저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밥 한 끼 사주면은 그 말 싹 들어가고 기사 써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거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걸 보도를 안 한 대가가 저거냐?라고 보기에는 난 너무 진짜 처참할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사실 그 80년 때 그 강제해직 그 막 그 비리 기자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들을 뭐 대거 끼워갖고서 그 해직을 시켰잖아요. 강제해직을 시켰잖아요. 그게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다음에 뭐 언론사 통폐 없다고. 그 대신에 남아있는 어떤 기자들이나 언론사한테는 뭐 특혜를 많이 줬잖아요. 그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살 때 윤정기 살 때 뭐 대폭 그 감세해주고 뭐 등등 해갖고 그거가 어떤 그 당근과 채찍의 대표적인 거지만 이거는 요번에 그 기자 연수와 그 질문 안 한 거는 너무 그 우리가 보더라도 창피할 정도의 어떤 규모죠. 그러면서도 또 뭐 소리 지르고 환호했다고 하니까 저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떠나서 애처로운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우리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의 어떤 기본 원칙 언론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언론이 국민에게 하나는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또 하나는 국민의 어떤 그 민의도 전달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도 하고 국민의 의견도 전달해 주기라는 건데 그 김치찌개를 보면은 그런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그 선전해주는 홍보 또는 선전의 역할을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 당근을 주는 거고. 응? 잠깐 우리 김진호 기자님 오셨는데 소개 좀 해봐요. 그 한 20-30분 늦을 것 같았는데 기사 중요한 기사 쓰시느라고 금방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어가시자면 보통 저널리즘한테 기본 원칙. 저널리즘의 어떤 기본 원칙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되게 저널리즘의 그 가치라든가 그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 그다음에 공정 보도, 그죠?
그다음에 권력 감시. 이게 언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치에 우리가 밀어볼 때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그것을 보도하는 어떤 한국 언론의 어떤 기자들이 그 원칙에 맞는지, 그 원칙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뭐 기자들이 볼 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들이 어떻게 느낄 거와 상관없이 일반 어떤 독자들, 시민들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요번에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그 2024년 디지털 뉴스인가요? 그걸 지금도 거의 꼴찌죠. 보면 사실 아시아에서도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 40몇 개국에서 30몇 8위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뭐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그거는 저기 발표도 그 번역해서 저기 그 보고서도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한국 것만 빼서 삭제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그 가장 불신받는 매체가 이제 그 조선일보, TV조선, TV조선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신뢰가 MBC 문화방송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사 그 여론조사 제대로 보면 국민의 한 7, 80%는 우리 언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안 믿는 이유가 국민도 우리 언론에도 알 겁니다. 근데 우리 언론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불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뜨린다는 김에 그 언론의 일이 이제 그 전달을 그 정확하게 사실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느 한 사건의 일부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도록.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을 때는 그렇죠. 왜 날렸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의문을 추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그 남북 관계 우리 김진호 기자도 뭐 남북 관계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기자님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언론들은 북한에서 뭘 하면은 그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브리핑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난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그 북한을 더 비난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기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오물 풍선을 날리지? 그럼 그 전에 바로 그 저기 자유 북한운동 탈북민 단체에서 이제 북쪽으로 그 대북 전단 날려보낸 거. 그걸 날려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뭐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최소한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그 날린 것 자체가 합리화되고 그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지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원인, 인과관계를 찾아서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게 처방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서 그 탈북자 단체가 이걸 날리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그거는 도발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공격이죠. 자기네들의 자기 체제에 대한 공격이고 자기 체제의 도발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집에 있을 때도 그 자기 집에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의 집에 대고서 막 소리 질러갖고 하면 그거는 싸움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는 그 표현의 자유 논리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보도라는 게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탈북민 단체가 북쪽으로 대북 전단 날려보내는 거는 미국에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날리는 만큼 돈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고 그분들의 생업입니다. 그게 다른 직업이 없이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 제3자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거니까 표현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그 안보가 내 아의 안전이 흔들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여러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 자체에서 하면은 뭐 그 사람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더 험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대응하는 거는 그러면은 무조건 상대방 대응만 잘못이냐. 내가 먼저 욕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여기서는 돌 조그만 거 던졌는데 저긴 돌 더 큰 거 던졌어. 근데 그 돌 큰 거 던진 것만 욕할 수 있느냐 이거야. 먼저 걸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헌재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 그 결정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 헌재의 판결을 잘 뜯어보면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의원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경찰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아무리 헌재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결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 억제를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되고 북한 자극을 하다 보면 또 그쪽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 자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어릴 때 좀 삐를 한번 받아보 가다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산에 가면. 그럼 어릴 때 저 어릴 때 기억이 어릴 때 삐라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삐라가 뭐냐면 대개는 박정희 대통령 뭐 맞습니다. 밤에 뭐 술이 어떻고 뭐 또 그런 거거든요. 응? 글쎄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볼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봐야 되는. 응?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 중에 그 중요한 대목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 그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정부가 그런 정부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당시 헌재 판결도 이 방금 오태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현행법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추가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을 해서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이런 거였죠. 그렇죠.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보냈을 때 요거만 볼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해법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하려면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야지. 뭐지? 그렇죠. 왜 그렇지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대통령이 8분 전에 국정브리핑에서 뭐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가서 갑자기 동해 앞바다에 뭐 큰 유전, 대규모 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하고 이렇게 깜짝 발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기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병 같은 게 뭐냐면 의심이거든요. 합리적 의심. 왜 대통령이 저 발표를 했지? 왜 직접 했지? 아니 세계적인 뭐 무슨 기술 평가받는 그 기업은 뭐지? 합리적 의심에서 그걸 확인하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쓰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자가 처음 시작은 뭐가 사건을 처음 봤을 때 들었을 때 의문을 해야 되고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 따져가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진실에 다가가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풍선 얘기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냈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가 진실이 아니야. 왜? 북한 우리가 먼저 보내서 요거 대응이네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같이 보여줘야지 사실의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진실에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 문제도 유전 발표를 갑자기 했어 대통령이. 근데 왜 갑자기 발표를 했지? 왜 대통령이? 그래서 저기 대통령이 세계 지질의 최고의 수준의 어떤 기업 이름을 밝혀갔는데 그게 어떤 기업이지? 이거 1인 기업이네? 등등 해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 데가 대부분 다 작은 언론사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들. 네. 이번에는 네티즌들이 또 그렇죠. 네티즌,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깜짝 발표를 했고 그 이른바 레거시 언론, 주류 언론은 끝. 그걸로 끝. 그랬는데 이를테면 민들레 같은 시민 언론,
그 뭐 다른 김어준 뭐 그 겸공인가요? 같은 네. 독립 언론, 네. 뉴스타파, 뉴스타파, 뭐 이런 뉴스버스 뭐 이런데요. 개인 음. 개인이 미국에 사는 개인이 기업이 어떤 분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텍사스 휴스턴에 그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어. 이렇다는데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이 이 따옴표 큰 제목된 제목들을 쓰는 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이 무슨 발표를 했다라고 그래서 따옴표를 해서 뭐 동해 뭐 대 무슨 저기 유전 발견 그거는 그 사람 얘기죠, 그죠? 그 이후에 왜 그 사실인지 아닌지 하려면은 외국의 그 주요 언론들은 따옴표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또 미국, 일본, 뭐 유럽 어디에도 따옴표로 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쓰진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죠? 따옴표로 쓰. 우리 처음에 한겨레 나왔을 때 따옴표 제목을 절대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따옴표 저널리즘. 따옴표 저널리즘 하지 말자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은 거기에 순화가 되더라고. 거의 따라가더라고. 지금 따옴표 제목 엄청 많습니다. 따옴표 제목도 저런 거는 멋있지 않습니까?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따옴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멋있죠. 한 시대의 핵을 건너놨던 그런 의미도 있었고. 뭐 반드시 100%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를 들어 저기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주장인 경우는 그렇죠.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발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 김희애. 저 사람이 저 성실해 보이고 뭐 이래서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모니터에 그러니까 기사에 딱 뜬 게 김희애 결국 이혼하나 그래서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니 할 사람이 아닌데 얼른 그 기사 찾아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거 저 아무리 클릭수라고 하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 유전 발견 가능성 따옴표 딱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야 이제 우리도 산육되나 봐. 그 국민은 홀리는 거죠. 지금 민들레에서는 따옴표 제목은 거의 안 달을 그래도 달나요?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이 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한 줄 제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그 기사에 담은 그 핵심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제목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동해 가스전, 동해 유전 발표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언론이 오히려 그 두 분도 마찬가지처럼 저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기성 언론에 있을 때 기준으로 봐도 좀 이상한 좀 보도 행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발표를 세계 10대 경제국의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긴급하게. 그랬으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외신도. 특히 경제 쪽 외신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국내 사안이 벌어진 거기에 대해서 외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접근을 하는데 제가 다른 기사들을 쓰다가 5일이 지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들 보도를 했나 봤더니 놀랍게도 미국 매체 중에서는 미국의 3대 매체라고 하는 데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하고 CNBC라고 주로 경제 뉴스 하는 데서 사실 보도만 그렇다더라. 이것만 하고 이제 그 일부는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시추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보도 행태 자체는 좀 뭔가 좀 뒤틀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 관심사, 그 예를 들어 세계에서 한 10대 경제 국에 들어가는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런 발표를 하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외신에서 엄청나게 그 크게 받아들이는 관심 기울이기 맞죠. 그 이웃에 있는 저도 일본 언론 쭉 봤는데 일본 언론도 그냥 단신 정도, 그냥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다 단신 정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그 광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제7광구인데. 맞습니다. 7광구 문제는 지금 뭐 내년 정도에 얘기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있고 그 큰 데는 외면하면서 그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많다는 뭐 등등 있죠. 뭐 일본하고의 관계도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지역이지만
그게 이제 그 기한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세계적인 뉴스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예. 자, 저희가 오늘 그 민들레 위클리 민들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언론이 어떤 감시견으로서의 제 역할하면 오늘도 그 최상병 관련 저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불필요한 소동, 혼돈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저 우리 저 38번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에 언론이 제 역할만 하면 그 유전 소동도 그렇고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예? 지금 저 국민 그 권익위는 아주 바보가 됐어요 요즘. 자, 사실 보도라는 게 그 우리 사실 보도라는 거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일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맥락을 이해할 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또 취재원의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좀 전에 좀 이따 이제 이재명 대표 애완 발언 얘기를 거기 적용되는 거.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정 그 앞에 이제 저 사실 보도는 정확한 전체를 보여주는 이거는 공정한 보도, 균형 보도라는 것이 공평무사한 그 언론, 그 기자협회의 그 윤리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 더 중요한 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어 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어디 내가 과학자가 쓴 책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이 폐암을 유발시킨다. 그 운동단체가 이게서 미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담배협회들이 그 과학자 집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갖고 폐암 유발 안 시킨다는 그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균형 보도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반반씩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80, 90%가 폐암 유발한다는 그 사실상 그런 어떤 건데 그 반대의 논리, 이 일부 동원된 반대의 논리를 균형 보도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보도할 때 기계적 균형. 그게 반반씩 공정 보도냐? 이걸 묻더라고요. 그건 공정 보도 아니다. 이쪽을 구를 쓰고 이쪽을 일정도 써야지 그 공정 보도라는 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상반된 거를 똑같이 50%씩 섞어서 쓰는 것이 공정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통사고 당해보면 이러거든요. 규책 사유가 100대 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90대 10일 수도 있고 그렇죠. 80대 20일 그냥 반반. 이러면은 그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돼요. 진실이 가려지는 거죠. 언론의 어떤 판단과 그거를 그 근수를 제보하려는 어떤 노력이 없이 그렇죠. 그냥 보여준다. 이거는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I 초기 설정 값을 50% 하면은 그걸 굳이 인간 기자들이 나서 할 필요가 있나? AI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요새 김호중 사건 같은 경우 예. 음주했느냐 안 했느냐 저기는 안 했다는 주장, 했다는 주장을 똑같이 쓰면 그게 기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이런 걸 추적하면서 얘가 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가는 과정 그것이 아니 이미 국민들은 음주했다는 거 다 알아 지금 100% 그런데도 그걸 반반씩 섞어놓으면 근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도 안 했잖아요 음주에 대해서는. 그건 뭐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게 한두 가지야지, 그죠? 참 그 보면은 그런 거 하나를 봐도 우리 사회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좌절을 시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당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면은 그 음주운전 그거 안 불었어도 기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유명한 변호사, 비싼 변호사 여기서 작용해야 되는 게 why? 왜 그렇지? 왜? 그럼 그 취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도 그런가? 김호중 저 사람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 썼나? 그럼 그쪽 그러면 전과가 작용했나? 그걸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럼 이제까지 음주운전 거부한 사람은 다 기소를 안 했나? 그렇죠. 응? 네. 그죠? 거부한 사람, 측정을 안 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안 됐나?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그 정황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자기가 자술까지 했잖아요. 자백까지 했잖아요. 했다고. 그러는데도 기소를 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언론의 감시견 기능이고요. 이 기능만 똑바로 해도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국민이 정말 정치 신경 안 써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선배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우리 한번 저 31번 기자들의 5대 금기요. 응? 이거 하지 마라. 웬만한 요즘 젊은 기자들 알지 모르겠다. 거두절미하지 마라. 응? 거두절미하지 마라. 침소봉대하지 마라. 아전의수하지 마라. 이게 저거 아닙니까? 남의 말 앞뒤로 잘라먹고 썩 필요한 건 빼내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그거를 아주 그 침소봉대 부풀리고 아니면 또 억지로 해석하고 저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기자들 다 어떻게 보면 언론 윤리를 저널리즘을 저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해서 국민을 혹세무민을 하지 말고 라는 건데 조고하고요. 우리가 33번부터 하면 이재명 애완견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다음,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거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쭉 한 뒤에 요 다음 거요. 이 다음에 그래 진실 보도를 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얘기가 많아요. 뭐 국정문건도 있고 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쓰기나 하고 왜곡하면 언론 자유가 왜 필요하겠느냐. 그럼 나온 이게 애완견인데 그 많은 얘기 중에 애완견만 쏙 빼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막말했다. 언론관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우리를 개취급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저기에는 거두절미, 아전인수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언론을 개에 표현하고 언론인을 개에 표현하는 거를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거두절미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개는 개인데 누구의 개냐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주인이 누구냐? 독자의 시청자의 개인 거죠. 국민의 개인 거죠. 그 국민의 개 국민의 역할을 하는 가이실까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국민이 아닌 검찰의 개, 정권의 개가 되면은 이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그랬나? 우리가 그랬나? 먼저 성찰을 해봐야죠. 저는 이제 뭐 저거가 과연 진짜 일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 말에 기자들이 그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눈에 딱 보여요. 주위에서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금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재발절이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거의 압도적이지. 그거 진짜 저 말 잘못했네. 너무 심한 말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직업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그 국민의 상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번트 오브 더 네이션, 국가의 종, 국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줘서 거기다 집도 주고 전기세도 다 대주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는 종이에요, 종. 그런 것처럼 언론도 국민의 개가 돼서 워치독이 돼서 감시견이 돼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역할입니까? 자, 이제 요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치찌개 있던 그 저녁 초대에서 그 해외 연수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언론재단이 해외 연수 대폭 지원 발표를 한 날 또 공교롭게도 그 뉴스타파의 어떤 김만배 신앙님 그렇죠. 보도 관련해서 두 사람 이제 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영장 청구했죠.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날이었었는데 저것도 아까 이게 사실 보도라는 게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36번 좀 보여주세요. 부산저축은행이 원래 대부업체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대부업체를 양성하면서 제2금융권이 된 거고 거기서 이자가 그래도 그 은행보다는 좀 더 주니까 그때 노인애들이 많이 넣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자 받으려고. 근데 그거를 불법 대출을 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었거든요. 저 사건의 주인 검사가 그 당시 윤석열 검사였다는 거고 그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 박영수 변호사였는데 둘 사이 관계 어떤지는 이미 대중들 다 아는 거고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는 폭로라기보다는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질, 검증 능력, 차원이었죠. 도덕성을 검증한 거죠. 어떤 사람인지 검증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지지를 하고 투표를 주고 표를 주고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 가능할 수 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저게 그 최초 그 녹음이 서로 대화를 한 시점이 그 대선 6개월 전이잖아요. 9월 달이잖아요. 근데 3일 전에 저 보도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나간 배경이 저 신앙님 씨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뭐냐면 왜 그러면 그 3일 전에 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마지막 대선 그 토론회 때 당시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 자기가 그 김만배랑 인터뷰했을 때 들은 얘기랑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고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뉴스타파한테 이렇게 그 녹취록을 넘겨주면서 보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어떻게 저런 상황을 알고서 저기 녹취를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그래서 도인도 아닌데. 윤석열 씨가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될 거를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미리 그러면은 완전히 신이지. 그거 하고 나서 천공보다 더한 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저기 대선 개입 그 여론 조작 사건이라면은 저거를 명예훼손으로 할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당시에 수사들을 다 김만배 씨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선거법 위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시한이잖아요. 그동안 검토해서 선거법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기술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저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몰라서 하다가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갔는데 9개월 동안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 한 10명이 되들어서 수사해서 저 정도 결과밖에 못 내놓고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없다는 거죠, 검찰들이. 응? 저 뉴스타파에서 아마가 그 녹취가 전부가 아마 공개돼 있을 겁니다. 공개돼 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그 거두절미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저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언론인들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송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크게 봐서는 검증 보도잖아요. 검증 보도를 갖고 저런 식으로 검찰이 나서서 뭐 명예훼손보다 죄를 붙잡고 수사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저기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한 언론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명예훼손한 보도와 기사도 엄청 많거든요. 그건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나치의 그 시 있잖아요. 니밀러 목사가 했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있잖아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고. 나는 사회민주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아니므로. 결국은 짝짝짝 와서 나한테 왔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언론상이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님 저기 진짜 죄가 된다면요. 우리 언론은 대선 후보 검증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대선 후보 검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 대선 후보 검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못하게 되는 것이고 대선 후보 검증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에 사실 책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못한다는 거는 언론의 존재율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해도 되냐고. 검증해도 되냐고. 그죠? 이 후보는 검증해도 돼요? 이 후보는 안 돼요? 애완견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완견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기다리셨습니다. 자, 푸틴 김정은 북한 방문해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건 저거죠. 그 중에서 군사 개입에 관한 것.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그거를 일부 언론에서 그 협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렘린궁이 영어로 내놓은 자료에서 일관되게 조약입니다. 트리티. 조약, 예, 예. 트리티니까 좀 더 그 조약이라는 건 이제 그 국회 비준을 거쳐서 이제 하는 좀 더 무거운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외교 문서죠. 예, 그거 조약이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전부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익명을 전제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1961년 냉전 시대에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간 그거를 부활할 수가 있다. 이번 조약에서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4조 내용을 뜯어보면은요. 혹시 그래프기 중에 이렇게 유사시 상어 원조 조항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14번인가요? 예,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님 예. 예, 북러간에는 1961년도,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절에 소련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양자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1996년에 그 폐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1990년에 한소 국교가 만들어졌죠. 외교관과 정상화가 됐죠. 그 이후로 6년 동안 그 6년이 지나서야 북소 간에 그 맺었던 조약을 일방 폐기를 했고 그 후로 4년 동안 아무런 조약이 없이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그러다 2000년 이제 푸틴 시대에 도래해서 2000년 2월에 당시 이바노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친선 조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에는 유사시 한쪽이 그 공격을 당하는 유사시에 즉각 협의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입한다,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이번 그 포괄적 그 전략 동반자 조약 안에는 제 4조에 도와준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저걸 보시면요, 이 내용이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다른 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그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나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전제입니다. 전제. 그냥 1961년 조약에는 그냥 그 무력 침공을 당하면 그냥 그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고 원조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자동 개입이 아니란 얘기죠. 2중 3중의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엔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개별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 규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면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법이라고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미 그 상호방위 조약은 양국의 헌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넓은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한 것처럼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법조문상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약이 우리 한미 동맹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거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한쪽이 다른 국가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제 조건들을 달아놓은 거죠. 그 현존하는 어떤 그 방위 조약과 안보 조약이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독자분들께서는 헛갈릴 수가 있는데 방위 조약은 싸우자는 겁니다. 그 안보 조약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OSC라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막자는 거죠. 유엔도 그렇습니다. 유엔도 안보 그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막자는 거죠. 전쟁을 막자는 거고. 근데 이 방위 조약은 싸우자는 겁니다. 유사시 같이 싸우자는 그런 얘기인데 현존하는 한반도 관련되고 또 주요한 어떤 방위 조약 중에서 자동 개입 조항을 두고 있는 조약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북중 간에 1961년도에 맺은 조약이죠. 거기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이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서 지체 없이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자동 개입 조항은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조약 제5조에 더 강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은 거기는 나토가 지금 31인가요? 32개의 어떤 그 회원국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공격을 당하면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한다. 이것과 함께 이게 조약의 제5조 5항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유엔 헌장 51조 규정에 근거해 이것 아까 북러 조약에도 있었죠. 자유권에 근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즉각 취한다. 이런 그랬는데 여기는 병력의 사용을 포함한다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그 이것도 집단 방위 아니 그 자동 개입 조약이죠. 일반 국민들이 우리 뭐 조약의 어떤 이런 협정에 어떤 세세한 것까지는 뭐 이렇게 다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푸틴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격 당하면 즉각 뭐 지체 없이 뭐 도와준다, 개입한다. 라고 할지라도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일이 없는데 예?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대응 대 대응 사소한 싸움이 건드리고 대응하다가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기 북한 저기 풍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반도 저것 때문에 한반도 안보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악화됐잖아요. 한반도. 어쨌든 장치는 하나 또. 그러니까 평화가 더 악화됐는데 전쟁, 그러니까 얘 평화 전쟁이 있다면은 한반도가 더 전쟁 쪽으로 간 거 사실이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게 그러면은 북한하고 러시아만이 그 절에서 그런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이 그 한미일 그 군사 협력 태세 강화하고 핵 강화 태세 가고 막 해서 북한에 대해서 막 압박을 강화하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너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그 친구를 더 만들기 위한 어떤 반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똑같이 저런 어떤 구조를 볼 때 상호성을 좀 봐야 된다. 맥락성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지금 우리 그 안보실장이 저거를 상당히 그 비판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저기 무기 보낸다고 무기를 그 보내는 걸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더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격화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약간 늦은 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를 작성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불안한 거죠. 점점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일단 그 조약 자체의 의미를 몇 가지 층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러 관계와 불러 관계의 어떤 관계, 그 상관관계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주는 어떤 안보적인 함의 그리고 미러 간의 그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어떤 그 무력 대치 상황이 그거의 어떤 그 맥락에서도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한러 관계를 보면은 우리는 그대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5개월 동안 계속 악화가 되었거든요. 악화가 되었지만 양국 관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어떤 그 근간 자체는 무너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수준에. 약간 약화되고 있지만. 근데 북러 간에 이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정치 군사적 동맹으로 높아졌으면 우리는 격화된 거고 이쪽은 격상이 거죠. 그런 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장호진 그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4가지 항에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어떤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북러 간에 저런 조약을 맺고 그 안에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때 러시아가 북한을 원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 일단 우리한테는 없던 위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주권국 정부로서 비판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정확한 의도를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국가 간에 무슨 서로 전화를 하거나 이 주재국 대사가 설명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외교적인 프로토콜에서는 러시아 본국에서 외교부 고위 관료나 아니면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와서 그 한국
정부에 이제 그 내용을 디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이제 조약에 담긴 의미를 러시아가 보는 의미가 있고 북한이 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또 유리한 대로 그걸 과대해서 이제 또 홍보를 할 것이고, 근데 러시아 너희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러시아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원진 실장이 발표한 그 정부 성명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해왔던 우리 방침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이거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당장 하겠다 실시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려면 아주 적극적인 대러 간의 대면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외교관 생활을 해보셨지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한러 관계가 어떤 외교 관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옛날 1961년도에 그 소련과 북한이 조약을 맺을 당시처럼 우리가 그 적대국이 아니에요.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양쪽 다 대상안을 두고 있고, 작년 9월 13일 날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에서 정상회담을 북러간에 했는데 그거를 전달해주는 러시아의 특사가 얼마 뒤에 한국에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2월 4일 날 왔습니다. 5개월 뒤에 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보스토니치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뭐 조약이나 중요한 협정문 같은 걸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약은 물론이고 여러 그 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경제 분야, 뭐 교육 분야, 여러 분야에서. 그럼 그 세세한 내용을 좀 우리가 직접 전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쪽이 더 급합니까? 저희가 급하지 않나요? 그럼 빨리 적극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서로 직접 대면해서 디브리핑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통의 어떤 상식적인 인식이 뭐냐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하고도 확신에 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 근데 평화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그게 하나는 무너지고, 또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 이후부터 뭐 쭉 지나는 경우는 러시아가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이후로 러시아가 경제적 필요 때문에 그러는지 북한보다 남한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여기 PPT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정상회담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깨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보가 휘청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뭔가 그 경제나 안보나 평화를 지켜주는 어떤 장치가 하나씩 사라져가면서 점점 위험지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가는 이런 불안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그런 불안하고 그 전쟁의 어떤 그 분위기가 더 강화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그 하나 가치 외교 아니면 미일 몰빵 외교 중심의 어떤 한쪽 중심의 외교가 가진 하나의 어떤 후폭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의 어떤 큰 나라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전부 다 잘 지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누구 더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잘 지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그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나라를 완전히 제껴놓고 두 쪽 나라라만 딱 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진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똑같이 말한 것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이전으로 자꾸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61년에 조소 그 북한과 그 소련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협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에디터도 안에서 기사 쓰실 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 대러시아, 대중국의 어떤 외교의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다음 걔네들하고 잘만 지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본하고 미국은 간두고 걔네들하고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러시아, 중국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그걸 또 보여주고 싶은 거고 저쪽은. 우리가 외교안보 전문 기자시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온전히 우리 힘으로 컨트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국익을. 바로 그런 그걸 한번 좀 그게 가장 큰 관심사니까요. 바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한반도 주변에. 왜 한국은 너희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너희들의 안보를 기획하고 그러지 못하냐. 그러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장이 예. 러시아는 왜 한국은 전략적 독립을 못하냐. 이런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리 두 개의 족쇄가 있지 않습니까? 분단의 족쇄가 있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족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그 조직을 한 러시아 제재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현실을 인정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좀 돌아보는 노력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달 초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정부가 하고 있는 그 경제 포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는 동방경제 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는 게 더 큰 규모의 경제 포럼인데 그 어제 그 어디 언론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박종수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나요? 그분이 한 분이 참석을 했대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 일본은 상당히 많이 왔답니다. 기업체 관계에서도 오고 정부에서도 오고 많이 왔는데 그 일본은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러시아에 그 반대하는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그 굳이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정부건 기업이건 학계건 다 가서 달려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해면을 넓히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미국의 선의에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했지만 국제 관계에서 선의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국익만 있고 그러니까 국익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 힘만으로 자기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미국조차도 그렇죠. 러시아조차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 중심성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 이해가 분명히 틀리니까 우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읽으면서 세상을 잘 읽으면서 항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팎이 어려운데 우리의 국력을 대통령 부부 구하기가 아니라 나라 구하기, 우리 국익 지키기, 나라의 안보 지키기에 좀 거기에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고요. 자,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에 난입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어렵게 모은 귀한 도자기가 하나씩 박살이 납니다. 코끼리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다가는 도자기들을 박살내고 박물관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끼리가 순순히 자발적으로 박물관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박물관을 나가는 순간에 원래 있던 초원이 아닌 동물원에 우리에 갇히게 된다면 코끼리는 더욱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끼리를 박물관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박물관에서의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순순히 나가지 않을까? 유시민 작가가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코끼리를 박물관에서 내보내는 지혜를 짜내는 백가쟁명의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기회를 달라 탄핵 위기에 대통령 박근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 국민이 받아주지 않았었지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들레 TV, 촛불행동 TV, 언론 비상시국회의 TV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감시견 언론
감시견 시민운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